판사 출신 형님이 얼음장 같은 물을 머리부터 퍼부었습니다. 자기 직업 믿고 사람을 개처럼 무시하길래 제가 손 좀 봐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연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41살 IT 업계에 몸담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 지연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뼛속까지 무시하고 짓밟아온 사람, 남편의 누나이자 전직 판사인 김세령. 그날은 남편 사촌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지연은 혼자 식장 안쪽 하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은은한 원피스에 최대한 튀지 않게 입고요. 아무도 불편하지 않도록 괜히 시댁 사람들한테 말 나올까봐 항상 행동 하나도 조심했던 지연이었죠. 그런데 식이 끝나고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한마디에 지연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여기 우리 막내 며느리 아니에요? 그 목소리 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기억된 그 얄미운 말투,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세령, 지연의 남편, 민수의 누나.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30대 중반에 판사 임용,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최근 명예퇴직한 여자. 누가 봐도 엘리트. 그리고 자기 아래로는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여자. 김세령은 식장에 들어오자마자 지연을 발견하고는 곧장 걸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순간 뭐라도 입을 열까 말까 고민했지만 세령이 먼저 입을 열었죠. 요즘은 뭐 하고 지내요? 그 IT 회사 아직 다녀요? 아직도 거기 살아남은 거 보면 은근 끈기는 있네. 말끝마다 걸려있는 비웃음. 칭찬인 듯 모욕인 듯. 형님 특유의 그 어법.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직 그쪽에 있어요. 요즘은 AI 관련 부서로 옮겨서 좀 바빠요. 그러자 김세령은 턱을 괴고 말했습니다. AI? 요즘엔 웬만한 대졸자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기술직 아닌가? 기술직, 웬만한 대졸자,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 말 하나하나가 사람 가슴에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참았어요. 늘 그랬듯 참고 넘기고 뒤돌아 혼자 울면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형님이 너무나도 선을 넘었습니다. 아, 근데 요즘 딸아 피부가 많이 푸석해졌네.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애도 없고 바깥일만 하니까 얼굴에 맑은 기운이 없대. 내가 봐도 좀 그래. 지연은 그 순간 손에 든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형님, 오늘은 그냥 즐기시죠.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 김세령은 턱을 들고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뭐 틀린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형님은 웃으며 식탁 위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 자신의 컵에 따르는 척 하더니 그 물을 지연의 얼굴 위로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찰랑, 찬물이 지연의 앞머리를 타고 볼과 턱선을 지나 드레스 앞자락을 적셨습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 컵이 미끄러졌네. 지연 씨 괜찮아요? 아유, 미안해서 어쩌나? 그 표정, 절대 미안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팔짱 낀 채 눈꼬리를 올리고 웃던 김세령. 그 순간 지연의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김세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예민하기는 그냥 물 조금 튄 건데 뭘.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형님이 판사였다는 거
제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모르시죠. 근데 이제 그만할게요. 오늘 끝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단지 물이 튄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오랜 시간 축적된 모욕과 무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조롱의 끝에서 터진 응징의 서막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킨 채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앞머리, 드레스 위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그걸 닦으며 형님을 노려보던 눈빛. 그 누구도 지연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왜냐고요? 지연은 항상 참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댁 모임이 있으면 늘 먼저 가서 의자 닦고 물 내오던 사람. 어머님이 흘린 반찬을 아무 말 없이 주워 담고 형님이 대놓고 자기 직업 자랑하며 눈을 흘겨도 그저 와 대단하세요 하며 웃던 사람. 하지만 그날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었죠. 쌓이고 쌓인 끝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전까지 지연은 3번 아주 깊게 상처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날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지연은 단아한 드레스를 입고 식장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세령 형님이 다가와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했죠. 참, 우리 집안이 많이 내려왔구나. 이젠 이렇게 IT 회사 다닌다는 애한테 우리 동생을 줘야 하는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자기 결혼식 날 그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촬영한 사진 속 지연은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명절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한 설날, 지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전 부치고 국 끓이고 전통 음식 장만하며 온몸에 기름 냄새를 배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김세령이 도착하더니 지연의 앞치마를 쓱 보더니 한마디 했죠. 오, 이 앞치마 우리 집에서 쓰는 거랑 똑같네? 인터넷 최저가로 사면 3,900원이던데? 저렴해서 좋긴 해. 그리고 그 말 뒤로 다른 식구들 앞에서 크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엔 참 알뜰한 며느리들이 많아요. 그쵸? 그 말에 시어머니도 민망하게 웃고 말았지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은 채 전 붙이던 손만 계속 움직였죠. 세 번째는 지연의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했을 때 지연은 매일 병원에 들렀고 회사 일도 병행하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지연을 보고 김세령은 점심자리에서 말했죠. 아, 그러고 보니 지연 씨 어머니 이번에 쓰러지셨다며요? 유전일 수도 있으니까 건강검진 자주 받으세요. 괜히 가족력 생기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늘 조용히 있던 사람이 오늘 그 형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세령은 처음엔 여유를 부렸죠. 지연 씨, 그런 표정 짓지 마요. 내가 물 좀 튀겼다고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에요? 사람들이 오히려 민망하잖아.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 인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 무능처럼 보여졌나 봐요. 김세령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은 그제야 손에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지금껏 형님한테 들은 말, 제가 노트에 날짜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몇 월 며칠, 어떤 자리에, 어떤 말 했는지, 형님이 무슨 표정으로 말했는지도요. 지금 그걸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기억이라고 해요.
저한텐 잊을 수 없는 상처들이니까요. 그 순간 남편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지연이한테 너무했어. 매번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걸 그냥 다 참아야만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지연이만 보면 사람 바뀌더라. 이제 그만해. 김세령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너무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해야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의 입에서 나지막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요. 무릎 꿇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판사 출신답게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법은 배워야죠.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혼식 연회가 끝나고도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았고 몇몇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자리를 떴죠. 남편 민수는 지연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형님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누나, 이젠 좀 내려놔. 예전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보면 그 잘난 직업 말고는 사람한테 남긴 게 뭐가 있어? 그 말에 김세령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와, 동생까지 돌아섰네? 이제 너도 판사 누나 있는 게 부끄럽다는 거야? 아니, 그걸 그렇게밖에 해석 못하니까 문제지. 누나,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랑 존경받는 건 다른 거야. 지연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속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심장이 차분히 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온 건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선 그녀를 리더로 불렀고 팀원들은 그녀에게 일보다도 인간적인 조언을 더 많이 구했죠. 그러던 중 사내 포럼에 올라온 공지 하나가 지연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률상담 특강 전직 판사 김세령 초청. 지연은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세령, 그 형님이 자기 회사에 법률 특강 강사로 온다고요? 이건 뭐야, 일부러야. 우연이야? 지연은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곧바로 정색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김세령은 평소 지연의 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민수 입을 통해 지연이 요즘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며칠 후 강당에 김세령이 등장했습니다. 변함없는 그 고개 각도, 깔끔하게 뻗은 블라우스, 말끔한 말투. 그녀는 여전히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태도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령입니다. 그간 법원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교과서처럼 정확하고 냉철하면서도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듯한 뉘앙스. 하지만 지연은 그 강연을 조용히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물러서지 않았죠. 그리고 Q&A 시간, 지연은 손을 들었습니다. 김세령의 눈이 그녀를 보며 살짝 흔들렸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김세령 강사님,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뭔가요? 형님은 살짝 멈칫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품격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질을 보여주죠.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했죠. 그럼 누군가를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행동도 그 품격의 일부로 보시나요? 그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세령의 눈썹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질문이 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객관적인 질문입니다. 모욕을 주고도 그걸 실수라고 넘기는 건 품격 있는 태도인지 그걸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질문한 사람, 김세령 판사님이랑 아는 사이래. 진짜야? 가족이래. 헐, 진짜. 와, 쎄하다. 강당은 기묘한 정적과 웅성거림 사이에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세령은 결국 진땀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걸 지적하는 방식도 중요하죠. 그 말에 지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지적하는 방식도 중요하죠. 특히나 그동안 수없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지연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김세령은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서 불편한 초청 강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전처럼 우아하게 떠받들어지지도 않았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예전처럼 줄 서서 인사하지 않았죠. 지연은 그걸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이미지가 무너지는 게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날 김세령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강연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의 휴대폰에 김세령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아, 잠깐 볼 수 있을까? 지연아, 잠깐 볼 수 있을까? 그 문자를 받은 순간 지연은 어깨를 한번 크게 내리깔았습니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형님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무너진 직후 이건 단순한 사과를 위한 자리가 아니겠구나. 지연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장소는 형님이 지정한 조용한 카페, 테이블 한가운데 허브차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 지연은 먼저 도착해 있었고 형님 김세령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턱을 들고 들어왔을 얼굴이었지만 그날의 형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풀이 죽은 사자의 표정 같았습니다. 기다렸지? 지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내가 좀 놀랐어. 네, 저도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의외로 형님이었습니다. 너 많이 쌓였었나 봐. 지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잘해준다고 생각했어. 아니, 적어도 우리 집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깐 거야. 그 말에 지연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형님은 그걸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그건 제가 밟히고 있었다는 거고, 형님은 계속 저를 눌렀던 거예요.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하죠. 형님 말 한마디에 제가 집에 돌아와 울면서 세수도 못하고 누운 날이 몇 번인지 아세요? 형님의 입술이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갑자기 한숨을 크게 내쉬고 텅 빈 테이블을 응시하며 말했죠. 내가 내 나이였을 땐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 직장, 재산, 사회적 신분.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 그냥 과거만 남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 너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지연은 조용히 그 말을 끊었습니다. 질투하셨나요? 김세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숨을 내뱉을 뿐이었죠. 지연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이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넌 항상 웃고 있었어. 그게 더 무서웠어. 나한텐 없는 거잖아. 그런 여유 같은 거. 그 말은 오히려 지연에게 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왜 그렇게 가시 돋친 말들을 던졌는지, 그녀가 왜 늘 위에서 보려 했는지, 그게 강해서가 아니라 무너질까 두려워서였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받아온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형님이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해서 온 거예요. 판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누군가에겐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도 이젠 아셨으면 좋겠어요. 김세령은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이 조용히 가방 안쪽으로 향하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한 봉투. 그녀는 그걸 지연 앞에 조용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동안 너한테 빚진 거야. 편지는 아니고 그냥 메모 몇 장이야. 지연은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그래도 나랑 이렇게 앉아준 거.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형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간 뒤 조용히 봉투를 열어봤죠. 그 안에는 지연이 결혼식 날, 명절날, 어머니가 쓰러졌던 날, 그날의 상황을 형님이 스스로 써내려간 날짜별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적힌 한 문장. 기억나. 그리고 미안해. 하지만 아직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연은 눈을 감고 그 종이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건 용서의 시작은 아니었지만 후회의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김세령은 겉으론 여전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지연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간 이후로도 그녀는 어디 가서도 여전히 전직 부장판사라는 말부터 꺼내곤 했죠. 아, 저요? 법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로펌 자문 정도 하고 있어요. 그 말만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만큼 판사라는 단어는 아직도 사회에서 힘 있는 칭호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칭호보다 태도로 기억되죠. 그리고 김세령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한산의 세미나에서 법률 멘토링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내 변호사들과 외부 자문 변호사들이 함께 참석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 김세령도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젠 싸우고 싶지 않았고, 다만 지켜보려고만 했죠. 그날 강의 주제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이었습니다. 김세령은 특유의 말투로 조목조목 법조항을 짚어가며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고 본인의 의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누군가의 앞에서 물을 끼얹고 비웃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강의가 끝나고 자유질의 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한 외부 자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김세령 전 판사님, 예전에 한 공청회 자리에서 질문자에게 반말로 대응하셨던 영상이 최근에 다시 온라인에 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건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간 강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도 놀라며 그 변호사를 바라봤죠. 형님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습니다. 그건 당시엔 상황이 좀 복잡했고요. 제가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을 썼다면 유감입니다. 그게 유감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상 보신 분들은 권위로 누르려 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질문했던 후배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봤고요.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겪었다는 사실. 김세령은 손끝을 만지작거리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여성 변호사가 손을 들고 말했죠. 저도 한 번은 자문 요청 드리러 갔다가 그런 질문은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라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전 그게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니, 그건 제가 판사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가가 중요하다고 아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김세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의장 전체에 묘한 정적과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녀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강의장의 반응은 사내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고 전직 판사라는 타이틀로 올라왔던 김세령의 강의는 사내 멘토링 예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며칠 뒤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김세령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예전 같지가 않네. 지연은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예전엔 참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입을 열게 된 거예요. 세상은 조금 더 공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김세령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죠. 자신이 늘 아래로 보던 사람들, 그들이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내려오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연의 휴대폰으로 형님 김세령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아, 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지연은 짧게 답장했습니다. 네, 내일 점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봬요. 그녀는 문자를 보낸 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세령, 한때 모든 걸 가진 사람. 너 같은 애는 내가 판결하면 끝이야. 그 눈빛으로 사람을 눌러왔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은 자신의 이름만으로 사람들의 고개조차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 안창가에 앉아있던 김세령은 예전보다 한결 말라 있었습니다. 손목은 뼈가 도드라졌고 턱선엔 긴장감이 감돌았죠. 왔구나.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들었을 때 형님의 눈에 맺혀있던 작은 떨림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한 부탁일 수 있어.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회사에서
이사님이랑 친하지? 그 HR 이사님. 네, 같은 TF팀에서 일해요. 김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내 법률 자문, 재위촉 신청서. 이거, 이번 분기 자문단에 다시 넣고 싶어. 근데 HR 부서 쪽 분위기가 안 좋대. 지연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뭐라 해드리길 원하세요? 형님은 말없이 그 종이를 지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냥 내가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준비했단 말 좀 전해줘. 그때처럼 그냥 판사니까 나온 거 아니고 내용도 제대로 만들었고 오만하게 굴지도 않을 거라고. 제발 한 번만. 지연은 순간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이 기회를 그냥 넘겨야 하나? 그녀는 형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위에서 군림하던 얼굴이 아니었죠. 두려움과 불안, 자책이 섞인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물었습니다. 형님, 그날 제 얼굴에 물 뿌리셨을 때 그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형님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사실 나도 당황했어. 물 뿌린 건 일부러 한 건 아니었는데, 솔직히 그 순간엔 좀 통쾌했었어. 지연은 웃지도 못하고 그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솔직하시네요. 근데 그날 내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났어. 사람은 누군가 위에 설 수 없다고.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남아서 잠이 안 오더라. 지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고 그 종이를 들었습니다. 형님, 이번엔 제가 말은 해볼게요. 근데 결과는 제가 장담 못해요. 저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입장이니까요. 김세령은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해준다니 고맙다. 난 내가 날 그냥 외면할 줄 알았어. 지연은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저는 형님처럼은 되고 싶지 않아서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형님은 그녀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HR 이사에게 조용히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세령 전 판사님이 다시 자문단에 지원하셨습니다. 이번엔 내용도 성실히 준비하셨고 태도도 분명히 달라지셨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기회를 한 번만 더 드려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 인트라넷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김세령 자문위원, 재위촉 승인, 내부 피드백 결과 및 개선 의지 반영. 그걸 본 지연은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 그게 지연이 이번에 다시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김세령, 한 번 무너졌고, 한 번 고개 숙였고, 도움도 요청했고, 기회도 다시 얻었습니다. 그러면 좀 바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심으로 바뀌고 싶어졌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자문단에 복귀한 첫 회의 날, 지연은 TF팀 회의실 옆 유리창을 통해 김세령이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꽤 겸손한 표정이었죠.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했고, 말투도 낮췄고, 몇 번이고 저는 이제 배우는 입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연은 조금 안심했죠. 형님도 사람이구나. 이제 정말 변했구나.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연은 복도를 지나며 우연히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복도 너머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김세령의 목소리가 꽤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더라.
그냥 말만 잘하고 얼굴만 웃으면 다 실력자인 줄 아는 분위기야.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의 형님이었습니다. 그 지연이라는 친구도 말이지. 물론 뭐 열심히는 하겠지. 근데 기술직은 어디까지나 기술직이지. 사람 앞에 서는 자리는 아닌데. 지연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귓속이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한껏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형님의 말. 그런 애들이 괜히 인사팀에 로비하고 사내 정치하고 그러니까 구조가 무너지는 거야. 진짜 실력자들은 조용히 일하는 법인데. 그 순간 지연은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손잡이에 손이 갔지만 딸깍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표정이 얼마나 망가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회사 기숙사 옥상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형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결혼식 날, 명절 아침,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그리고 물벼락 맞던 그날, 지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또 속았구나. 그리고 다음 날, 지연은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자문단 평가 피드백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솔직하게 썼습니다. 김세령 자문위원은 기본적인 법 지식은 충분하나 동료를 존중하는 태도, 면에서 반복적인 우려가 확인됨. 회복의 의지가 보였으나 최근 비공식 발언과 내부 평가에서 과거의 태도와 동일한 언행이 확인되었음. 그리고 마지막 문장. 신뢰 회복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지연은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며 다시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HR 부서의 의사결정 회의에서 김세령 자문위원은 최종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직 내 신뢰 훼손, 내부 피드백 미흡, 존중 기반 부족. 그 결과가 공개된 날, 김세령은 지연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이 회사 로비를 지나가던 오후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빛엔 당황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처절한 자괴감과 패배감만이 그녀의 표정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지연은 그 시선을 가만히 받아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어떤 표정도 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최후의 인사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앉아 메일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바로 옆자리 후배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연 선배, 이거 혹시 그 김세령 자문위원님 아니에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배가 보여준 뉴스 페이지, 굵은 제목이 눈에 먼저 들어왔죠. 전직 부장판사 김세령, 과거 판결 관련 내부 폭로, 정이 아닌 자존심으로 결정한 재판이 있었다. 지연의 눈썹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그 기사엔 익명의 전직 법원 관계자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고 그가 언급한 이름은 바로 김세령.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김세령은 여성 측이 제출한 가정폭력 증거를 개인 감정 개입이라며 기각했고 오히려 남편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 그 재판 이후 여성은 아이의 양육권을 잃었고 그 남성은 1년 뒤 아이를 방치해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 하지만 이번에 법원 내부에서 퇴직자들 사이의 고발로
언론에 유출된 것이었죠. 기사 아래엔 김세령의 얼굴 사진이 흐릿하게 실려 있었고 그 아래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으로 판결 내렸다는 게 말이 되냐? 엘리트의 탈을 쓴 갑질이었다. 피해자한테 사과부터 해라. 이게 진짜 정의냐? 지연은 조용히 크로를 내리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커피잔을 살짝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죠. 터질 게 터졌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연을 뒤에서 험담하고 자신의 위상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쓰던 김세령. 그녀는 이제 인터넷 메인 뉴스에 신뢰 잃은 전직 판사로 올라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파장은 컸습니다. HR 부서는 즉시 김세령의 자문직을 중단 조치했고 사내 커뮤니티에는 관련 기사 링크가 조용히 퍼져나갔죠.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런 사람이었구나. 지연은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일만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김세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지연의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아, 시간 좀 줄 수 있을까? 이번엔 정말 마지막으로. 지연은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김세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오만했던 웃음, 그 날카로운 눈빛, 그 차가운 말투. 그리고 한 번 무너졌다가 또 다시 본성을 드러내고 결국 세상에게 무너진 그 사람.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음 날 그 둘은 도심 속 어느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형님 김세령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네. 지연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는 것도 억울하지 않아. 그냥 이제야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더라. 그 말에 지연은 처음으로 형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변명도 방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실패한 인생이 흘리는 진짜 눈물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죠. 지연아, 이젠 그냥 다 놓고 싶어. 형님 김세령의 그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한없이 가벼우면서도 지연의 가슴 어딘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공원 벤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평온한 오후. 하지만 그 벤치 위에 두 사람만은 마치 다른 시간 속에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지연이 처음 만났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지고 어깨는 작아졌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죠. 지연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나도 이제 하나씩 기억나. 근데 그땐 몰랐어. 그게 그렇게 잔인한 말인지 그렇게 사람을 부수는 말인지. 지연은 말없이 손에 쥔 종이컵의 뚜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난 그냥 내가 잘난 줄 알았어. 사람 위에 있다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형님의 말은 더 이상 판사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자신의 인생 판결문을 읽는 죄인의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너를 무시했던 건 사실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 넌 늘 웃고 있었고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게 나한테 위협이었어. 나한텐 없는 거였거든. 그 단단함, 그 배짱 같은 거.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울컥해졌습니다. 이제야
아는 거야? 그땐 왜 그렇게 사람을 밟았어? 지금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수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지연은 꾹 삼켰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을 쓸 가치조차 남겨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지연의 물음에 형님은 작게 떨며 말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어서. 그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속엔 10년 넘게 지연을 누르고 비웃고 깔아내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용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요, 형님이 무너뜨렸던 사람들, 그 법정에서 울던 피해자들, 형님이 말로 죽였던 사람들한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요? 그냥 참고 살아온 거예요. 기억하죠? 결혼식 날, 명절날, 제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도 형님은 절 한 번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용서를 바라세요? 김세령은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떨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전요.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형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딱 하나 느껴져요. 형님은 지금 자신이 무너졌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끈처럼 저한테 손을 내민 거죠. 그런데 그 손, 전 못 잡아요. 형님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형님 같은 사람에게 제 감정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놓으세요. 저한테서도 스스로에게서도.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를 끝으로 그 둘은 다시는 마주 앉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형님의 이름은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고, 지연은 회사에서 조용히 일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지연은 이렇게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더 명확히 알게 됐다. 지연은 그 벤치에서 돌아온 날 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님의 떨리는 눈빛, 미안하다는 반복된 목소리, 그리고 그 앞에서 단호하게 돌아선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뇌리에 맴돌았죠. 누군가는 말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이 되려면 잡아줘야 한다고. 하지만 지연은 그걸 알면서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잡는 순간 또다시 짓밟히고 또다시 지워질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형님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종이에 단정한 글씨로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죠. 형님께, 형님, 지금쯤이면 어디에서든 조용히 계시겠죠.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던 듯 회사 다니고 밥 먹고 일하고 웃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는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 사람은 지위보다 태도가 먼저라는 거,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모든 걸 되돌릴 순 없다는 것도요. 형님은 늘 자신이 옳다고 믿었죠. 그게 판사였던 이유였고,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전 이제 압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위에 설 수 없다는 걸요. 그 자리에 올라선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했던 거란 걸요. 형님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위에 있지 않지만 지금부터는 자신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제 형님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형님을 다시 제 삶에 들일 생각도 없습니다. 형님은 이제 저에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아팠고, 많이 흔들렸고,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요. 부디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마음입니다. 그 편지는 다음 날 아침 지련의 가방 안에서 고요히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우편으로 붙이지도 않았고 카톡으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 안에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연은 회사에서 어느새 팀장이 아닌 본부장이 되었고 많은 후배들이 그녀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밟아선 적 없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형님은 끝내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형님 김세령은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SNS 계정은 삭제됐고 로펌 자문 명단에서도 빠졌고 지인들 사이에서도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돌았습니다. 지연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확인하는 건 절대 이기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뜻밖의 장소에서 과거를 다시 마주치게 합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 지연은 회사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사내 독서 모임 책을 빌리기 위해 들렀습니다. 서가를 돌다가 한쪽 강의실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누군가 익숙한 옆모습이 보였죠. 마른 체형, 정리되지 않은 단발머리, 검은색 체크 셔츠. 지연은 한 걸음 멈춰섰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앞에 선 사람, 바로 김세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알던 형님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없었고 전문적인 법률 용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조곤조곤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건요, 상대방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서로가 덜 다치도록 협의점을 찾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입니다. 그 말에 강의실 뒤편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제라도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린 늘 변호사도 못 쓰고 당하기만 했거든요. 김세령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걸 내려놓아야 했어요. 이제는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지연은 문틈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형님에게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엔 날짜와 장소가 빼곡히 쓰여 있었죠.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찢어 작은 금속함에 넣은 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끝난 거야. 그날 이후 지연은 더 이상 형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도 그저 그분 잘 지내시겠죠라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더 집중했습니다. 팀장으로서 후배들을 챙기고 한 명 한 명 의견을 귀담아 듣고 때로는 칭찬보다도
조용히 어깨를 토닥이며 리더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팀장님은 참 이상해요. 힘으로 누르지 않는데 자꾸 고개가 숙여져요. 존경하게 돼요. 지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억누르는 건 지위도 지식도 아니야. 결국엔 사람 대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 아닌가. 그녀는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김세령이라는 이름도 이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갔죠. 뉴스 기사에서도 내려갔고, 회사 인트라넷에서도 지워졌고, 지연의 머릿속에서도 자주 떠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주말이면 부모님 댁에 들르고,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조용한 저녁 산책을 즐기는 그런 평범하고 단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동네에 새로 생긴 노인복지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앞, 한 무리의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지연은 무심코 그 광경을 보다가 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바람막이 점퍼, 짧게 자른 단발머리, 그리고 굽은 어깨. 그 사람은 노인들에게 김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어설펐지만 손끝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김세령. 맞았습니다. 전직 판사, 한때 가족들 위해 군림하던 형님. 지금은 봉사센터에서 식사 배급을 돕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거리 너머에서 마주쳤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둘 사이엔 그 어떤 말도 손짓도 건네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김세령 역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사과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은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복수도 분노도 사과도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순간,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의 인생에서 한 챕터가 닫히는 그 순간, 지연은 돌아서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놓으셔도 돼요. 그날 밤, 지연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예전에 형님이 건넸던 기억나, 그리고 미안해, 그 문장이 적힌 종이가 조용히 접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종이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창문을 열고 작게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는 천천히 타올랐고 그 문장이 검게 쓰러지며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엔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지연의 삶엔 형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회사에서도, 머릿속에서조차도 어떤 날은 아예 김세령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은 천천히 모든 상처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요즘 후배들과 책을 읽고 회사 내 심리 상담팀과 연계해 리더를 위한 감정 수업을 열고 퇴근 후엔 작은 미술학원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색을 칠하다 보면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고 그 안에서 지연은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었죠. 어느 날 회사에 새로 온 막내가 지연의 책상 앞에 쭈뼛쭈뼛 서 있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팀장님 아니, 본부장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사람 대할 수 있으세요? 예전 직장에서는 윗사람들이 다 목소리 크고 화내고 그게 리더십이라고 배웠거든요. 지연은 그 말에 잠시 웃음기를 거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런 사람을 봤어요. 힘이 있으면 사람을 다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근데 결국 그런 사람은 자신을 통제 못해서 남을 눌러야만 했던 거더라고요.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지연은 말했습니다. 배웠어요. 너무 뼈저리게. 그걸 당해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져요. 그 말에 후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 그냥 사람답게 진심으로 대하면 돼. 결국엔 그게 제일 오래 가니까. 그날 이후 지연은 회사 안팎에서 존중하는 리더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꾸짖지 않고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팀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어느새 사람들은 지연에게 조용히 묻고 도움을 청하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이 사람은 견뎌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무도 밟지 않고도 자신을 세운 사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 행사에서 올해의 리더상 수상자로 지연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그녀는 많은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고 그 자리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에게 과분한 이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람을 대할 때 위아래가 아닌 마주보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많은 이들이 지연의 그 짧은 수상소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던 누군가도 손뼉을 천천히 치고 있었죠. 멀찍이 앉은 한 여인, 모자에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조용히 박수를 치던 그 사람은 김세령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거기 있었는지도, 언제 왔다가 언제 나갔는지도. 하지만 지연만은 그걸 느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러 왔다는 걸, 그녀가 스스로를 이제 정말 내려놓았다는 걸. 지연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돌아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연은 이제 스스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거울 앞에서도 과거의 자신은 늘 누군가의 눈치를 받고 상대의 말에 스스로를 깎아내렸으며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계속해서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잘 보여야 할 태상이 없었고 증명해야 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삶, 그 자체로 충분했죠. 그녀는 어느 날 한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직 내 존중 리더십이라는 기획에 대표 사례자로 선정된 것이었죠.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수락했고 방송 녹화 당일 작은 인터뷰실에서 기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기자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연님은 정말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온 지금, 한 줄로 표현한다면 지금의 마음을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존중은 강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기자는 촬영이 끝난 후 지리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윗사람에게 모욕받고 말도 못하고 참기만 했던 시절이요. 근데 오늘 지연님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안에 있던 게 사라졌어요. 진짜 감사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어요. 그날 방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지연의 말은 명언으로 편집돼 SNS 곳곳에 공유됐습니다. 존중은 강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어느 날 우연히 한 복지관 강의실 벽면 작은 화이트보드에도 붙게 됩니다. 그 공간에서 여전히 자원봉사자로 법률 상담을 이어가고 있던 김세령이 그 문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글귀 아래 작게 메모 하나를 남깁니다. 나도 이제 시작하려 한다. 늦지 않기를 바라며. 지연아,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이 편지를 쓰는 나는 어느 봄날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책상 앞에 앉아 있어. 바람은 창문을 흔들지 않고 커피는 식지 않은 채로 조용히 내 앞에 놓여 있어. 그리고 너에게 이제서야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동안 참 많이 버텼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억울하다고 울지도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매번 뒤돌아보며 스스로를 책망했지. 결혼식 날, 형님이 속삭였던 그 말. 이젠 이렇게까지 내려왔구나. 그게 얼마나 너를 작게 만들었는지 나는 알아. 내가 바로 너니까. 명절날 앞치마 얘기 들었을 때도 어머니 쓰러졌을 때 들은 그 말도 내가 속으로 삼켰던 울음들이 지금도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하지만 지연아, 넌 결국 그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냈어. 그 오만했던 형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상처를 견뎌냈고 복수를 택하지 않고 너 자신을 지켜냈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알기에 지금 이 순간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정말 잘했다고. 정말 대단했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은 너를 안아줘도 된다고. 그동안 너는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부드러웠고, 누구보다 조용하게 위대한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인 이유는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서가 아니야.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이야. 지금의 너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팀장을 넘어서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당당히 존재하고 있어. 누구보다 깊게 무너져 봤기에 이제 누구보다 단단하게 세워진 너. 나는 그런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앞으로의 삶도 기대해. 그러니 지연아, 이제는 그 어떤 모욕도 그 어떤 비교도 너를 흔들 수 없다는 걸 기억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 너는 무너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를 이겨낸 사람이라는 걸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지리언이 지연에게
편지를 접은 지연은 그 종이를 고이 봉투에 넣었습니다. 어디에 보낼 것도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 자신을 위한 작은 선언이자 다짐이었으니까요.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바람 속엔 오래된 분노도 지루어지지 않던 모욕도 흐릿하게 남아있던 상처의 잔향도 모두 흩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정말 끝입니다. 누군가를 이기지 않아도, 누군가보다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이 존재한다는 것, 그걸 증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 자연TV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당신의 마음을 만나겠습니다.